46.5%.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중국 청년들의 실제 실업률입니다. 정부 발표는 17%예요. 하지만 베이징대 교수팀이 직접 조사해보니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경쟁 자체를 거부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중국어로 탕핑, 드러눕는다는 뜻이죠. 한국의 N4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체념이에요. 오늘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현상, 그리고 이게 왜 중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누웠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환경에서 일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는 996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랑 비교하면 거의 1.4배죠.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은 896을 도입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100일 동안 이렇게 일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어요. 재미있는 건 이 규정을 외국인 직원에게는 적용 안 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007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24시간 주 7일 근무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진짜 하루 종일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 항저우에서 한 IT 기업 직원이 사흘 연속 밤샘 근무 후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사망했어요. 20대였습니다. 대형 보험사가 996 근무자 전용 과로사 보험을 출시할 정도예요. 광고 문구가 야근이 두렵지 않다. 당신의 꿈을 위해 였죠. 꿈이라기보다 과로사가 일상이 된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죽도록 일할 일자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았어요. 정부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7월부터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다시 발표했는데 수치가 14.9%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마법처럼요? 아니죠. 통계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대졸자가 1179만 명 쏟아졌어요. 역대 최다입니다. 2034년에는 18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 곳이 있을까요? 국유기업인 중국 석유천연가스에서 행정직원 1명을 뽑는데 베이징대, 칭화대, 맨체스터대, 존스 홉킨스대 출신의 석박사 224명이 몰렸습니다. 산둥대학교 기숙사 관리직 2자리에 하얼빈 공대 석사가 합격했고요. 명문대를 나와도 기숙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25년 중국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2가지 구조적 장벽까지 있습니다. 첫째, 35세의 저주. 35세가 넘으면 고령 취급을 받고 이직이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채용 공고가 대놓고 35세 미만이라고 명시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둘째, 관시 문화입니다. 인맥, 연줄이에요. 학벌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도 연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력으로는 절대 뚫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의 노예일 뿐이다. 996 근무하면서 남는 건 병밖에 없다.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탕핑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2021년이에요. 한 20대 청년이 웨이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탕핑이 정의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2년 넘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압박하는 건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처럼 드러누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답지 않은가? 이 글은 폭발적으로 퍼졌고 탕핑은 하나의 운동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탕핑족들은 자신들을 부추에 비유합니다.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부추예요. 부추는 베어내도 다시 자랍니다. 끊임없이 수확당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건 부추를 벨 때 낫을 쓴다는 겁니다. 공산당의 상징이 낫과 망치죠. 체제에 대한 은유적 저항입니다. 누워있는 부추는 베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SNS에는 3만 원으로 한 달 사는 법, 돈 안 들이고 취미 즐기기 같은 절약 팁이 공유됩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죠. 3개월 직장 안 나가면 공산당 힘이 소모되고 반년 안 나가면 새로운 중국을 맞이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돕니다. 패배할 거라면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게 낫다.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경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시위라도 합니다. 불만을 표출할 창구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탕핑족들은 시위도 안 하고 집회도 안 하고 조직도 안 만들어요. 조용히 눕습니다. 정부가 탄압할 명분조차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중국 경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시진핑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25명의 최고 권력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청년 취업이었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로 공식 격상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초조해졌을까요? 실질적인 타격은 경제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음식점, 카페, 소매업 같은 생활산업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요. 집을 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됐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흐름이 겹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죠. 2023년 여론조사에서 중국 여성의 10%가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돈을 써야 할 핵심 소비층인 청년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2025년 현재 30대 중 쉬었음 인구가 33만 4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건 20대처럼 취업 준비 중인 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16세에서 35세 청년 인구는 3억 6천만 명, 전체 인구의 26%예요. 이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농촌으로 가라고 권유했어요. 2023년 시진핑이 직접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기여하라고 말했죠. 청년들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시했어요. 이후 중국 언론은 탕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탕핑은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이여, 각성하라.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2024년에는 탕핑이 인터넷 금지어가 됐습니다. 바이두 홍보 부사장이 996을 옹호하고 청년 세대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퇴사했어요. 회사 주가도 하락했죠. 웨이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96 옹호 발언을 지지한 사람은 3만 9천 명, 비판 의견을 지지한 사람은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청년층은 어떤 입장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반응조차 안 한 거예요. 이 침묵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뒤늦게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최고인민법원이 996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가 1075 근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드론 업계 1위 DJEI가 밤 9시 이전 퇴근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밤 9시에 집에 가는 것도 조기 퇴근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라 이 발표가 SNS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누워버린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니까요. 이 흐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M4 세대, 헬조선, 이생망. 한국 청년 실업률은 2024년 9월 기준 4.8%로 OECD 평균 11.4%보다 훨씬 낮아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체감 실업률입니다.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가 405만 명이에요. 2011년 307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낮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알바로 버티는 거죠. 반면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청년 실업률이 3.9%로 OECD 최저 수준이고
인력 부족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 중국 탕핑족의 반응이 가장 과격합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욕망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한국의 MZ세대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탕핑족은 경쟁의 장 자체를 거부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통제의 강도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거리로 나서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 청년들은 대신 침묵으로 그리고 드러눕기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했고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예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진 청년이 2만 7천 명을 넘어서며 사회 첫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히키코모리 문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탕핑족의 모습은 10년 뒤 한국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신호일지도 몰라요. 중국의 탕핑족은 단순한 세대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청년들이 보이는 마지막 응답이에요. 996 근무제, 46.5%의 실제 실업률, 매년 1179만 명에 이르는 대졸자, 35세의 벽, 그리고 관시 문화까지 이 모든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탕핑입니다. 이들은 시위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지도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눕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에요. 정부가 탄압할 명분도 없고 설득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온라인에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무릎 꿇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으니 드러눕는다. 이 한 문장이 탕핑족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 관련 뉴스를 볼 때 그 숫자 뒤에 3억 6천만 명의 드러누운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그들과 결코 멀지 않다는 점도요. 세대를 포기시키면 국가의 미래도 포기하는 겁니다.